옛날부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경제적 규모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경제적 파장이 일거나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일 겁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급진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분으로 유명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득과 실이 될 만한 정책적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이어서 2위부터 8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등의 나라들의 신문에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자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는지를 각 나라의 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서 분석해보면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반응부터 볼게요. 저는 전부터 중국의 경제에 관련된 소식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을 통해서 접해왔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의 소식을 듣는 서구의 관문이었던 홍콩에서 발행되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 역사가 있고 영어로 집필이 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비교적 액세스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신문은 이미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해놨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중국은 전직 국무장관으로서 익숙한 얼굴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관심을 빼앗겨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트럼프 캠프와 접촉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국 측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인 제럴드 쿠셔너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돌출할 수 있는 채널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다리를 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관리들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이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선거일 훨씬 전부터 다양한 연구와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나 봐요, 중국에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일 때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해서 중국하고 접촉선이 많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은 이전처럼 그냥 쭉 같은 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라인을 못 찾아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을 해놓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놨다라고 중국 정부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고요. 또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니고시에이터로서 일론 머스크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정부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으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유세 지지를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와도 가깝고 중국의 관리들과도 연락선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일론 머스크를 지목한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11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의 테크 섹터 트럼프 4년 대비 태세 갖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대통령이었을 때도 중국의 IT 섹터를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했던 걸로 유명하죠. 특히 IT가 안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부 중국 기업이 만든 부품을 미국의 정부라든지 핵심 기업에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폈던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다뤘던 책들의 제목만 봐도 AI 슈퍼파워 같은 책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대결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결이 될 것이다. 얼마 후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Chip Wars라는 책이 나왔었죠. 옛날에 여러 자원을 넣고 전쟁이 있었지만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반도체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회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ZTE,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 등 미국의 중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 IT 섹터를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그래서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 예측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화이트페이퍼가 발행이 됐는데 그 화이트페이퍼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 규제와 잠재적 관세가 강화될 것이며 자급자족에 중국은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MM에서 각 나라를 먹여 살리는 탑10 시총 기업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에 정밀기계를 수출하는 ASML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SML 장비 중에서 가장 고성능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불가해졌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중국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사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018년 무역전쟁과 2020년 선거 때보다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인용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무드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급습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대략 알았고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뭔지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뭔가 대책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이어서 세계의 세 번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경제신문인 한델스블라트 신문을 보면은 중국의 여유만만해 보이는 그런 논조와는 다르게 훨씬 더 패닉 모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월 6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은 수년 동안 유럽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적이었다. 첫 임기 중에도 그는 독일 수출 모델을 공격했다. 선거 캠페인 연설에서 독일을 여러 차례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제가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출연한 한 방송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봤냐면은 자기가 첫 번째 임기 때 앙겔라 메르켈을 만나러 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길거리에 가면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그렇게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베를린에는 쉐볼레가 몇 대나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한 대도 없을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 이제 문제가 뭔지 보이세요? 라고 앙겔라 메르켈을 압박했다라는 내용을 한 방송에서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공약 연설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독일을 지목해서 중국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내가 당선이 된다면 제조업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와서 펜실베니아로 가고 한국에서 쏟아져 나와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고 독일에서 쏟아져 나와서 조지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한국제를 쓰고 중국제를 쓰고 독일제를 써서 그쪽 사람들의 직업을 창출했다면 내가 당선이 되면은 그 공장들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미국제를 써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연설에서 독일을 여러 차례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했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 같습니다. 한델스블라트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은 독일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4가지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와 독일의 관계 자체가 안 좋다. 앙겔라 메르켈하고의 관계도 어색했고 또 슐츠는 바이든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을 좋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독일에 있는 정치가들 중에서 마가 쪽 사람들, 트럼프의 측근 그룹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 안보 의존도가 독일이 너무 높아서 미국이 뭔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폈을 때 독일이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독일은 이제 당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대다수 표를 얻기 위해서 몇 개의 당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합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네 번째는 그 연합정부의 결속력이 너무 약해서 이 미국과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독일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안보 의존도가 높다는 그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유럽 제품에 대한 10-20%의 추가 관세는 독일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전문가인 클루버 애쉬브룩은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빠르게 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클루버 애쉬브룩은 리처드 그레넬과 같은 트럼프 측근들의 발언을 보면 독일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에 물건을 너무 많이 팔아서 수지, 흑자를 많이 낸 나라에 대한 어떤 보복심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IFO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한 경제 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및 유럽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독일에만 33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릭 소장은 독일 연방공화국 최고의 위기라며 내부 구조가 이미 허약한 상태에서 엄청난 대외 무역 및 안보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빨간 등이 옛날에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대비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지금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정부가 결속력이 약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번 미국 선거 결과로 인해 독일이 유럽에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라고 말하며 외교 정책에서 글로벌 정치를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독일 정부의 협상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더했다.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자급자족 우리끼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논조가 흘러가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11월 6일에 트럼프 관세로 인해 330억 경제 손실 가능이라는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우겨 EU산 수입품의 20%, 중국산 수입품의 60%의 기본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 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미넨의 한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조치가 독일에서만 33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독일의 대미 수출은 15% 감소하고 추가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역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대미 수출은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또 중국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독일이 예를 들어서 중국 공장에 사용되는 정밀 기계도 납품을 하고 있고 핵심 부품도 납품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미국으로 못 가면 공장 설비라든지 정밀 기계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돈이 못 벌면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인들이 소비하던 독일의 어떤 럭셔리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가는 물건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독일의 또 다른 주요한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 가는 물건도 같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독일의 경제신문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리산드라 플라흐 IF4 국제경제센터 책임자는 독일과 EU는 이제 자체적인 조치를 통해 입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EU 서비스 시장의 더 깊은 통합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보복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EU가 하나로 합쳐서 서비스 시장도 더 덩치를 키우고 또 미국이 EU가 제재한다고 그러면 움찔할 만큼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EU, 미국 같이 덩치 큰 덩어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혼자 움직이는 나라들 아니면은 중국이나 미국 같이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중견 사이즈의 국가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독일 다음에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일본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에 11월 7일 올라온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부 일본 기업은 경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유세가 한창일 때 NHK는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하면서 몇 개 이제 실제 일본 기업의 경영인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기업에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모아서 이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두고 있는 오사카의 카노맥스 재팬은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 측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측정 장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을 전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카노맥스는 또한 자사의 반도체 관련 측정 장비를 구매하려던 중국 기업이 해당 장비가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힌 후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보면은 미국에서 측정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팔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안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서 만든 측정 장비를 미국에 팔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뭔가 자기네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점적인 기업은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 25% 관세를 기업이 그대로 먹어야 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쇼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또 하나 굉장히 트럼프 당선에 긴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동차 기업들이에요. 한국과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도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겠다라고 공약을 했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관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전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멕시코의 한 혼다 공장은 생산된 자동차의 80%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혼다의 아요야마 신지 부사장은 단기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당장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독일 기사에도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오른 기업도 있다. 또는 앞으로 호황이 예측되는 기업도 있다라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 시설과 제조를 미국에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끄떡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서 경쟁사들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들이 더 가격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 NHK 기사에서는 일본의 거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IHI라는 회사의 대표인 이데 히로시 사장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복귀에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과 방어용 미사일에는 큰 제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일본의 여러 경제 관련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또 경제학자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 니시야마라는 사람의 말이 좀 경종을 울리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관세를 막 60% 이렇게 매기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제조업이 동남아로 퍼지거나 그래서 동남아의 경제가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 생산된 여러 상품들이 중국 물건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일본에도 일부는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니시야마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중국의 경쟁국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수혜국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산 원자재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운송하려는 움직임이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있었지만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이런 상품에 결국은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허브가 되는 소규모 지역 국가들도 우려를 놓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징벌적 조치가 이런 나라들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이어서 또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이죠. 인도의 대표 경제지인 에코노믹 타임스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인도가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즉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반중 입장을 반영해 자금이 인도와 일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보다 일본, 인도의 주식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다시 발표했다. 인도는 내수 중심의 경제로 글로벌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에 비해 좋은 제조업 허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좀 빠져있는 인도로 오히려 공장들이 이전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돈들도 일본이나 인도로 가지 않을까 희망을 담고 있는 기사예요. 미국 이민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도의 IT 업계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특별히 유세 때 공격을 했던 불법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H1 비자라고 하는 고학력자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일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비자도 굉장히 받기가 실제로는 어려워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CEO들이 상당 부분 인도 출신일 정도로 인도의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인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리미턴스 이코노미라고 흔히 부르죠. 거기다가 인도가 서비스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에 있는 어떤 IT 팀들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인도 회사가 돈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입국이 힘들어지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를 포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도 IT 업계는 낙관적이래요. 왜? 이 IT 기업들은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 정책이 완화되면서 미국 기업의 IT 예산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인도 IT 서비스 기업이 미국을 주요 비즈니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역시 인도 아웃소싱 산업에는 도움이 된다. 결국 인도의 IT 업체들이 미국 IT 업체 아웃소싱 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달러로 받으면 달러가 강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IT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트럼프가 AI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여러 규제를 푼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IT 회사들이 자금을 모으기가 쉬워지면 돈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일부 서비스는 어차피 인도에 아웃소싱 줘야 될 거니까 인도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미래가 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인도에서도 이 기사 안에서 어려울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인도 IT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도한테 관세를 낮추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경우에 미국의 물건이 들어오면서 인도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자동차, 섬유, 와인, 제약 같은 산업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인도 IT 인력의 비자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인도의 루피화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미국 IT 기업들의 아웃소싱이 인도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IT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워낙 치열한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나쁜 것은 인도한테 득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레 에코라는 프랑스 경제신문에서는 메이드 인 프랑스를 팔려고 하는 어떤 프랑스 세일즈맨이 중국 국기가 그려진 거대한 주먹과 미국 국기가 그려진 거대한 주먹 사이에 짜부가 되는 그림을 만평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피가로에서는 11월 6일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관세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항공 79억 유로로 전체의 17.6%, 의약품 41억 유로로 9%, 와인 및 증류주를 중심으로 한 음료 39억 유로 8.7% 등 3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빼고는 그렇게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항공, 의약품, 와인 및 증류주 같은 것들이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못지않게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의 발음에 따르면 관세는 10%, 20%가 아니라 60%까지 오를 수도 있다. NRCF가 지적했듯이 NRCF는 BDO라고 하는 유럽의 큰 컨설팅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이제 관세가 오르게 되면은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자사 제품의 다른 판매처를 찾으려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뤼셀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EU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국제 컨설팅 회사 롤랑 베르지아는 한 연구에서 중국과 EU의 보복 조치까지 뒤따르면 미국의 관세의 경제적 비용은 앞으로 5년 동안 5,33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계산도 안 되네요, 머릿속에. 단지 중국 물건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물건을 못 팔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 물건을 유럽에 덤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유럽도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도 보복 관세할 거야. 그러면 중국하고 EU 사이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관세가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 무역 손실을 줄 수 있고 여기에 프랑스가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공화당의 억만장자는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선되면 미친 듯이 시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앤소피 RCF는 대서양 건너편의 가스와 전기 가격이 이미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유럽의 경쟁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많고 또 러시아로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수입에 각종 규제가 있는 상황이죠. 큰 비용이 인건비하고 에너지 비용인데 이 에너지 비용이 미국에 비해서 이미 비싸요. 근데 트럼프가 나는 친환경 유턴하고 미국에서 미친 듯이 시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기업들은 정말 싼 에너지 가격에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유럽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죠. 사실 인구가 한 5천 명에서 한 1억 사이에 이런 중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건 프랑스건 비슷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런던 증시에서도 영국 대표 우량주 지수인 FTSE 100가 트럼프 당선이 발표된 이후 장 초반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8,3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장비 대여 그룹인 애쉬테드는 미국 내 대규모 사업장인 선벨트 렌털스의 호조에 힘입어 6% 이상 급증했다. 즉 미국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회사가 오르면서 FTSE 전체가 올랐는데 일본하고 영국 경제신문에 똑같이 나온 게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계속 트럼프 이후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비해서 런던 사람들은 오른 김에 팔자 그래가지고 팔면서 잠깐 올랐다가 정체되는 상황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에셋 파킹. 다시 말하면은 내가 특히 좀 불안정한 나라의 부자일 경우에 좀 안정된 나라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비상자금을 파킹해 놓는 그런 탈피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뭐 버틀러 투 더 월드, 뭐 세계의 시중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악덕한 부자들이나 독재자들의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도시로 런던이 변모했다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런던의 부동산은 단순한 집값 이상으로 굉장히 독특한 세계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으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의외의 시장은 런던 중심부 부동산이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민주당 성향의 미국 고객들로부터 런던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대한 문의 전화로 바쁜 아침을 보냈다. 블루북 에이전시의 공동 설립자 린제 컬티는 이렇게 말했다.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고객과의 대화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고객은 영국으로 이사온 사유를 트럼프, 화재, 총기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선거 전부터 시작된 런던과 코츠월트 지역의 미국인 바이어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죠. 미국의 유명 연예인 몇 명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난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대부분은 안 지키겠지만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제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기보다는 런던처럼 문화 인프라가 좋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런던으로 유입되면서 런던의 하이엔드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상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던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영국에 안 좋게 영향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11월 6일의 기사에서 영국처럼 작고 열려있는 경제 시스템일수록 충격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NISR 국립경제사회연구원에 있는 카야라는 연구원은 NISR은 2년 동안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3-4포인트, 금리는 2-3%, 트럼프가 당선 안 된 케이스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정리해보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강력한 내수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잘 헤쳐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이렇게 소규모 개방 경제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경제가 돌아가지고는 도저히 경제가 순환할 수 없는 여러 나라의 허브와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잖아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벽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벽과 벽 간격이 큰 사람들, 즉 집이 넓은 사람들은 벽이 올라가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죠. 근데 자기 땅이 원래 좁았어요. 근데 벽이 높아져요. 그럼 그 안에서 답답해가지고 못 살게 되는 약간 이런 논리가 경제에도 적용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작고 열려있는 경제 시스템일수록 충격이 클 것이라는 이 영국 기자가 쓴 그 문장이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속에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읽어보면은 사실 10년 전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사보다는 1920년대 말 30년대 중반까지의 기사를 읽는 것과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WTO의 규칙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를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이미 힘의 논리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쪽 시스템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출발선으로 놓고 힘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떤 힘의 논리를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조가 가장 유행하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지만 대공황 이후 때였고 그때 여러 나라들이 관세 벽을 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경제 의존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경제 의존도가 낮아지니까 서로를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할리-슈머 테리프 액트라고 하는 트럼프가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관세 장벽이 2차 세계대전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세상을 하나로 구역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나라가 경제적 효율을 보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도 있었지만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저 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도 같이 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만 전쟁이 없어진다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없어지면서 이 경제를 하나의 무기 또는 하나의 패권 대결의 툴로 다시 이용해가는 그런 논리들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리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핑턴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